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올해 연휴는 좀 짧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한 하루? 많으면 이틀 정도 더 있었으면 정말 딱이었을 텐데. 그래도 저도 최대한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고 재충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설 연휴 그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그 주가 저한테는 꽤나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습니다. 내적으로.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사 플랜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두 번째 재계약 시즌이 돌입을 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더 살거나 계약을 더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는데 이왕이면 내가 이사를 가고 싶다면 딱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서 나가면 과정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급하게 매물을 알아보러 다녔죠. 실제로 보고 온 거는 두 곳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두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어플에 눈을 떼지 못한 그 시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이 이사 욕구가 작년 초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 초부터 혼자 좀 알아보는 그 과정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번번이 실패하고 작년에는 그냥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가 올해 다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집 알아보기와의 전쟁을 시작을 했죠. 제가 사실은 부동산 어플을 깔아서 집을 알아보는 것도 처음이고 부동산에 직접 가서 같이 매물을 보러 다닌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다 뚫고 정착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정신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내 이 타이트한 예산에 맞는 집을 구하려니까 매물은 없고 또 수백 번, 수천 번의 스크롤링 끝에 하나 건질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확률이니까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 눈도 피곤하고 기도 빨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접었습니다. 보류하기로 했어요. 반 포기 상태인 거죠, 그냥. 이걸 더 붙잡고 있다가 내가 병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이사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는 작게는 마음 깊숙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달릴 이 이사 문제와 더불어 이 자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깊게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자취생으로서 혼자 있는 시간,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 그런 부분은 많이 다뤘는데 이 자취 단독적으로는 제가 깊게 아직 파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에피소드에서. 그래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저의 자취 히스토리와 함께 청년의 이 주거 문제, 또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점,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또 전세, 월세, 반전세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터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저의 의견을 전달해보고 싶어요. 또 마지막에는 제가 살면서 터득한 현실적인 자취생활 팁까지 한번 제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취생인 분들, 자취를 시작하실 분들, 아니면 해봤던 분들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 가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하고 터득한 모든 것들을 한번 제대로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저의 자취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보니까 제가 올해로 자취 6년째를 맞이하게 됐더라고요. 시간 참 빠릅니다. 제가 예전에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자취를 정말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갑자기 나가게 된 바람에 부동산에 발품을 팔러 다니거나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고 그냥 가족이 구해주는 집, 또 가족과 너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구해서 나가게 됐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집은 6편 남짓한 원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취 자체가 처음이니까 뭘 가릴 게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풀옵션이니까 있을 거 다 있고 침대랑 옷이랑 주방용품 몇 개만 들고 가면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메인 이슈는 좁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동선이란 게 없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 이렇게 앉아서 쉴 곳이 침대밖에 없었어요. 옵션으로 책상이 있긴 했는데 책상 위에 TV가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뭘 각 잡고 공부하기도 좀 애매했고 공간이. 그리고 또 책상 겸 다이닝 테이블로 또 써야 됐기 때문에 멀티였죠, 그 공간은. 근데 이제 책상, 의자, 그 뒤에가 바로 침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갭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책상에도 잘 안 앉게 되고 보통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침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운동할 때. 이제 매트리스 깔고 홈트 좀 하려고 하면 발을 못 뻗겠어요. 뻗어도 닿는 거예요. 옆으로 뻗으면 침대에 닿고 뒤로 뻗으면 벽에 닿고 그 와중에도 꿋꿋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운동할 때도 너무 불편했고 또 빨래하고 나서 빨래를 널어놓을 때도 그때는 빨래 건조대를 썼거든요. 건조기가 없어서. 건조대 피면 없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때마다 빨래 건조대를 이리 치웠다 저리 치웠다 이렇게 해놔야 되고 불편한 점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이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취라는 게 나온 순간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도 이제 내가 알아봐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되고 온전히 내 몫이 됐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금액에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이사를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알아보게 된 게 이제 청년주택, 임대주택 이런 정책들 많잖아요, 우리. 그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도 가입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도 꾸준히 체크하고 그래서 서울에 뜨는 모든 공고는 거의 다 넣었어요. 첫술에 배부를 리가 없죠.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떨어질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넣었어요. 처음에는 떨어질 때 굉장히 낙심했죠. 근데 이게 매번 겪다 보니까 나중에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인셋이 결국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심정으로 계속 청약을 넣었죠. 그러다가 이 집 계약 만료 2년을 서너 달 앞둔 시점에 당첨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죠, 저는. 자취 2년도 채 안 돼서 바로 레벨업한 케이스니까. 그때 당첨 안내 문자를 받은 제 심정이 정말 손에 꼽는 몇 안 되는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내 공간이 넓어진다는 사실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부동산을 안 거쳐도 된다는 거. 남들 혹은 제 친구들도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나는 그 과정이 다 생략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사 한번 가려면 집 보러 다니고 집주인과 컨택해야 되고 또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복잡한 모두 일련의 과정들을 다 생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해서 이 넓은 공간을 내가 이제 내 맘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가구라는 걸 살 수 있게 돼서 기뻤어요. 옵션이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내 살림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또 원래 있던 걸 뺄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집은 옵션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림 하나 둘씩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물론 돈은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2년 동안은 정말 집이 많은 트랜지션을 거쳤어요. 취향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그레이로 가구를 다 맞추다가 또 실증 나서 화이트로 바꾸고 미드센추리 바꾸고 구조도 이리저리 바꾸고 또 친구들도 많이 초대했습니다. 이사 초기에는. 또 하필 그때 딱 코로나가 터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금상첨화였죠. 뭐 집 열심히 꾸며놓고 내가 집에 안 있으면 낭비인데 내가 이걸 다 즐길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 점점 이제 애정이 생겼죠. 근데 이제 이게 2년이 지나고 3년 차쯤이 되니까 점점 새로운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좀 더 큰 공간, 투룸, 스리룸 이렇게 방에 대한 욕심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뭐 구조 변경, 뭐 소품 추가 이런 걸로 집체기를 떨쳐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잘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이 지겨움이. 다르게 해석하면 감사함을 잃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이사 욕구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번 주에 힘들었던 이유는 집을 알아보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기가 빨렸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예산과 내가 원하는 집이 맞지가 않아요. 충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그 6년 전의 시세와 지금의 시세는 천지 차이고 내가 갖고 있는 타이트한 예산으로는 절대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컨디션의 집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제가 충분히 저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사를 가고자 하는 준비한 데 욕심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사를 정말 계획을 제대로 해왔다면 거의 뭐 자취하면서부터 혹은 최소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돈도 모으고.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생겨나게 된 케이스라 뭐 하나 맞아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내 자신을 좀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뭐하고 살긴. 여행 다니고 할 건 다 하고 살았으면서.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준비한 데 내 자신, 내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전. 그래서 좀 저답지 않게 자책도 하게 되고 현타도 좀 왔고 다시 비교 의식이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지금 웬만한 구색은 다 갖추고 살고 있어요. 있고 다 있습니다. 소파, TV, 거실 공간, 화장대, 또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책상이 필요하다고 혼자 외쳐대면서 나도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작업 좀 해볼까? 편집도 하고 컴퓨터도 두들기고 그러려고 갑자기 이 홈 오피스에 대한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나중에 결국 책상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반원 테이블 책상이에요. 그래서 한 길이 150짜리 테이블을 사서 한쪽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안 앉아요. 안 앉습니다. 사놓고 안 앉아요. 이 책상을 산 이유 중 하나는 홈 오피스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는 이제 바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어차피 혼자 먹으니까 바 테이블에 바 스툴 이 공간이 저의 주된 다이닝 공간이었는데 바 테이블이 아시다시피 높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제 의자도 높고 그래서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을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식사 겸 책상으로 쓰고 싶어서 산 것도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도 안 앉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들고 책상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주방, 싱크 바로 앞에 바 테이블이 있으니까 뭐 굳이 저기까지 가서 밥을 먹나. 여기서 먹고 끝내지.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덩그러니 시계만 놓여져 있어서 저 150짜리를 시계 하나 놓으려고 샀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사기 전에 정말 자신에게 수백 번 질문해야 돼요. 내가 과연 쓸 것인지.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지. 어쨌든 그 욕심에서 나온 살림들도 다 하나씩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은. 근데 사람이란 게 이제 너무 편하다 보면 감사함을 잃게 되죠. 그러곤 계속 more를 외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혼자 머리 싸매다가 가족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줄 수 있는 건 가족,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 하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는 사람마다 너한테 집 괜찮다고 하는데 깨끗하고 교통편하고 뭐가 문제냐. 더 살아라. 굳이 네가 네 예산에 맞추겠다고 자발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곳을 갈 필요는 없다. 10번, 12번, 13번 고민해도 모자란 게 이사다. 또 지금 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많다. 라는 등의 이제 귀에 때려박는 현실적인 멘트들을 듣다 보니까 자, 내려놓자. 안 되는 거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안 구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붙잡지 말고 내려놓자. 이렇게 한 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저의 인생 첫 부동산 발품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우리나라의 제도, 전세, 월세, 혹은 반전세, 요즘에 꽤 있는 반전세, 이런 집 계약 형태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집을 계약하려면 매매하지 않는 이상 전세 아니면 월세죠. 선택을 해야 되죠. 전세는 아시다시피 사기 이슈가 많잖아요, 요즘. 또 특징이 외국에는 없는 개념이죠.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 어플을 보면서 집을 알아보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요즘 시세가 확 와닿더라고요. 거의 매매값이랑 비슷해서 이 가격이면 사겠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전세로 간다면 암만 못해도 1.5, 1억 5천 이상은 돼야 정말 좀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1.5 미만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확률이 낮다.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집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결국에는 이 전세금이 이제 이 집주인에게 가는 건데 집주인, 이 임대인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과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는 건데 전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런가요? 뭐 귀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근처에도 못 와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 내가 내 이 돈을 맡긴다는 게 당연히 내가 돌려받을 돈이라는 개념은 맞지만 그것도 이제는 모르는 상태가 됐잖아요.
나갈 때 돌려받아야 되는 돈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으니까 참 이 사람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다달이 월세가 안 나가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겠지만 또 그게 딱히 장점으로 작용하는지도 미지수예요. 리스크가 크니까 금액적인 면에서도. 월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첫 자취 시작할 때만 해도 뭐 500에 30, 뭐 적으면 25 이런 집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때는 30이 마지노선? 월 30이? 그래서 30 넘어가면 약간 비싸다는 개념이 있었고 그 밑은 정말 싸다 이랬고 근데 요즘은 말도 안 되죠. 요즘은 1000에 70, 80 서울에 한정해서 그래서 월세의 단점은 월세예요. 내가 매달 렌트비를 내야 된다. 달마다 나가는 고정 지출이 생긴다. 한마디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반면에 장점은 보증금이 저렴하고 전세에 비해 프로세스가 덜 복잡하죠. 또 이번에 느낀 게 물량이 많더라고요. 이제 월세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다시 생겨서 전세 사기 때문에 물량은 정말 많더라고요. 예쁜 집도 많고 진짜 내가 내는 돈에 따라 달린 거예요. 보니까. 또 매물이 많으니까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내가 원하는 컨디션의 집을 서울에서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월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반전세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점. 정확한 명칭은 보증부 월세죠. 근데 또 반전세도 보니까 웬만한 전세값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증금이. 그래서 정말 전월세 반만 사는 느낌? 전세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주거 형태인데요.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 포함해서 이제 1인 거주 형태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코리빙 하우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련 집들을 몇 개 봤어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일단은 저한테 맞는 옵션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은 절대 남이랑 못 삽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공간을 쉐어한다는 게. 어쨌든 저한테 맞는 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흥미로워서 몇 개 찾아봤어요. 관련 유튜브 동영상도 몇 개 보고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집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집 안 내부의 효율, 기능보다는 커뮤니티 시설의 모든 신경을 쏟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안에는 꽤나 작습니다. 그렇게 막 넓은 구조의 타입은 거의 못 봤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우르는 공간의 개념이 크다 보니까 내가 혼자 지내는 그 공간에는 신경을 좀 덜 썼어요. 크기나 그런 면에서는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효율적이진 않아요. 풀옵션인 거 빼고는 집 내부에 대한 장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커뮤니티 시설, 뭐 스터디룸, 헬스장, 필라테스룸, 공유 키친 등등 그런 데는 정말 많은 신경을 쏟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같이 사는 데인데 그냥 집에 있지 말고 밖에서 놀다가 잘 때만 들어가라. 너무 현실적인가? 저는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렌트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정말로. 일 때문에 뭐 집에서 요리 잘 안 해드시거나 정말 금액에 상관없이 잠만 자면 된다. 이런 느낌의 곳을 찾고 계신다면 코리빙 하우스가 맞을 수도 있어요. 건물 안에 있을 게 다 있으니까. 또 유학생분들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거주 컨셉으로는 괜찮다. 근데 장기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딱히 고려하지 않을 것 같은? 마지막은 제가 느낀, 제가 깨달은 자취생활 꿀팁. 이 세상에 완벽이란 없지만 완벽에 근접한 자취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팁들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축하자. 저축. 사람마다 저축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좀 단기예요. 단기 저축형. 그러니까 쓰려고 모으는 사람. 그래서 저는 돈을 모은다면 거의 대부분 여행을 위한 거였어요. 쓰려고. 나중에. 그래서 여행이 목표다 보니까 저축 스타일이 되게 단기적인 거죠. 바짝 모으고 바짝 쓰고. 뭐 이것도 저축의 형태니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거 같은 이사나 장기 플랜을 봤을 때는 길게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비상금의 목적으로도 또 우리가 저축 항상 해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자. 특히 청년들.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아무도 떠먹여주지 않아요. 내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청년주택, 임대주택 이런 공고, 청약 같은 걸 항상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론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죠. 그리고 또 당첨돼도 보니까 꼭 제일 하순위에 있는 가장 관심이 없는 그런 공고만 당첨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이 빠져요. 계속 낙첨을 겪게 되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오는지. 아니 공급 호수가 5개인데 2,000명이 지원하면 말 다 했죠. 그래도 맨날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넣어보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가 희망 아니면 기댈 곳이 없잖아요. 세 번째는 전용 면접보단 레이아웃이 중요하다. 집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전용 면적 29.7인 A집과 31인 B집이 있어요. 보니까 B집은 방이 별도로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B라는 집이 훨씬 넓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전용 면적도 넓고 방도 하나 빠져 있고. 그래서 보러 갔는데 웬걸 A집보다 좁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레이아웃 때문에. A집은 방은 없지만 오픈 스페이스니까 들어가자마자 확 뚫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B라는 집은 전용 면적은 A보다 넓지만 방을 하나 빼느라 더 좁게 느껴지고 일단은 구조가 이상해요. 예를 들어 뭐 싱크대 옆에 화장실이 있거나 방이 애매하게 하나로 빠지는 바람에 분리형 주방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주방 겸 거실 사이즈도 절대 안 나오고 오직 뭐 냉장고 놓고 주방으로만 쓸 수 있는 공간만 남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 방이 몰빵을 하니까 결국은 방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전용 면적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작다고 놀라지 말고 일단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자. 그 다음은 소음에 관한 팁도 하나 드릴게요. 층간소음은 참고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죠. 사전에. 일단 대로변, 길가 혹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곳은 소음이 심합니다. 이 외부 소음이라는 게 의식을 안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의식하게 되면 계속 신경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길가, 대로변 이런 곳으로 갈 거면 차라리 고층으로 가야 됩니다. 고층으로 가서 소음이랑 멀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호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창문이 길가가 아닌 반대쪽 조용한 곳을 마주보고 있어야 창문을 열어놔도 안 시끄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문 여는 걸 좋아해서 겨울에도 그렇고 환기를 좀 자주 시키는 타입이라 외부 소음이 저한테는 꽤나 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은 집태기에 관한 팁인데 계속 사는 곳이다 보니까 질릴 수 있어요, 사람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질릴 때마다 이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지루함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청소하기. 저도 저번 주에 좀 힘들었을 때 심적으로 뭐 집안일에 손을 안 댔어요. 제가 원래 설거지도 바로 하는 편인데 설거지도 한번 하루 밀려봤고 화장대도 안 치워봤고 사람의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게 안 치우면 마음이 안 잡혀요. 마음이 붕 떠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집 청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최악인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눈앞에 마주하게 되는 광경이 어질러져 있는 것, 지저분한 것. 지저분하면 그날 하루는 생산적으로 보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집에 대한 애정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 뭘 사면서 뭘 추가하면서 살림살이를 늘리면서 집태기를 떨쳐버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꼭 돈을 써야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일단은 내가 내 주변을 먼저 한번 둘러보는 게 첫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겨울 동안 이제 추우니까 커튼 생활을 하다가 방한 커튼을 달았다가 이제 날씨도 풀리고 하니까 다시 블라인드로 복귀를 했습니다. 깔끔 면에서는 블라인드가 최고더라고요. 블라인드가 이제 흰색이다 보니까 단점은 안막이 안 되는 건데 그것 빼고는 저는 너무 만족해요. 커튼보다 좋습니다. 그냥 이 심미적인 효과가 대단한 것 같아요. 깔끔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자취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매년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도 진정한 자취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 중 하나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 수준에 맞는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엔 자취 시리즈 중 일부로 미니멀리스트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추구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라서 꼭 다뤄보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감과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리뷰는 저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 큰 힘이 됩니다. 가끔은 저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리뷰를 읽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리뷰 더욱더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